자, 이어서 코로나 백신 준비 상황 그리고 범법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코로나 상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연속 300명대 확진자가 나왔는데 지금 보면 무도장에서 집단 감염이 있었고 외국인 사교 모임까지 이게 거리두기를 완화한 영향입니까? 아니면 지침 위반을 하는 그런 건들입니까? 일단 좀 지침 위반 쪽에 가깝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거리두기 단계가 좀 조정이 되면서 좀 긴장감이 좀 떨어진 측면도 사실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의 순천향대 서울병원이라든가 아니면 남양주시 플라스틱 공장 같은 경우에는 집단 감염 사례잖아요. 네. 여기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주목할 부분은 성남시 무도장이나 아니면 용인시 헬스장 그리고 특히 이제 평택 같은 경우에는 미군 한 명이 바깥에 나와서 사교 모임에 참석을 했다 그래요. 네. 그래서 10명의 확진자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도 사실 5인 이상 집합 금지, 그러니까 모임을 금지하도록 하는 위반이네요. 예, 이런 조치들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긴장하면 안 생길 수 있는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지금 정세균 총리가 그 방역 지침 위반하게 되면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시키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위반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나 보죠.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불안불안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서울시가 서울 경찰청하고 같이 최근에 이제 새벽 시간대 민원이 집중되고 있는 업소들을 대상으로 해서 술집 뭐 이런 거 되겠네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새벽 시간에 사람들이 막 나오니까 지금 밤 10시 이후에는 영업을 할 수가 없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들어오는 곳을 집중적으로 확인해 봤더니 클럽 11곳 가운데 7곳에서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뭐 예를 들면 마스크를 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춤을 춘다거나 뭐 거리두기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영업업소에서 받을 수 있는 손님 숫자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손님들을 그냥 다 받아버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게 그냥 여기 한 곳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책임과 자율이라고 하는 새로운 방역 수칙이 만약에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런 곳에다가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게 정세균 총리의 생각인 겁니다. 그 지난주에 고 백규환 선생 그 추모제 그리고 노제 있었는데 이게 뒤늦게 방역 지침 위반했다고 해서 서울시에 고발했다고 그러는데 3.1절에 이번에 또 보수단체들이 대규모 집회한다고 그러잖아요. 좀 많이 안타까운 게 당시 시청 앞 광장에서 연결식권 노제가 열렸고요. 물론 이제 주최했던 쪽에서는 거리두기 같은 걸 철저히 지켰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광화문 근처에서 원칙적으로 좀 집회를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뭐 빌미를 좀 줬다라고도 볼 수 있고 서울시에서는 당장 그렇다고 해서 이 노제 자체를 강제 철거하거나 연결식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 하지만 분명히 상황 자체는 뭐 500명, 600명대로 오가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맞았기 때문에 방역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를 했고요. 그만큼 이제 3.1절 집회도 원칙적으로 지금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력을 동원해서라도 이거는 원칙적으로 막겠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결수용 문제를 또 이제 보수단체 쪽에서 좀 거론을 하면서 형평성 논란을 네. 좀 일으키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자, 백신 얘기 국민들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이제 백신을 맞게 되는데 안동에 지금 아스트라제네카가 지금 모여 있나 보죠? 안동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제조 공장이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물류센터에서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예, 내일 이제 공장에서 백신이 출하가 되면 네. 한 곳으로 일단 모입니다. 이천 물류센터로 가서 이곳은 이제 냉장 보관이라든가 초저온 보관이 가능한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이고요. 여기에 갔다가 다시 의료기관별로 분류가 돼서 모레 전국 보건소하고 요양원 쪽으로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야, 그럼 의료기관에서는 오는 대로 바로 맞추면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근데 지금 요양시설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접종을 시행할 의료기관을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방역당국하고 계약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해요. 네. 계약하고 그다음에 의료진에 대한 사전 교육을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접종을 해야 된다. 사전에 어떤 것들을 점검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접종기관이나 또 대상자를 조회하는 이 접종 기록을 또 남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사람이 어떤 백신을 맞았는지 다음번에 확인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같은 백신을 또 맞아야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 그리고 나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신상 기록하고 대조해서 접종 기록을 남겨야 하니까 전산화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 전산화하는 시스템을 내일 또 개통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백신 접종 준비를 차근차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병원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접종을 받는 국민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미리 예진표를 좀 잘 짜야 되나 봐요. 예진표를 본인이 그냥 자른 건 아니고 의료기관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자가검진을 하고 의료기관의 도움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일반적으로도 접종할 때 주의사항 정도는 우리가 듣습니다. 뭐 알러지 반응이 있습니까? 그런 거 듣지만 그게 아니라 예진표 자체가 의료기관에 기록할 때 접종을 할 수 있는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직 미뤄야 될 만한 상황인지 아니면 아예 맞지 않아야 될 것인지를 미리 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과거에 다른 백신 같은 거 맞았는데 이상 반응 보여서 뭐 호흡기 질환 같은 걸 일으켰던 경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못 받는 것이고요. 또 대상에 있어서도 임산부라든가 18세 미만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제외를 합니다. 그다음에 맞아야 될 사람들 중에서도 이게 혹시 이 백신의 종류에 따라서 안 맞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당일날 37.5도 이상 발열이 있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미뤄뒀다가 나중에 상태가 호전된 상황에서 백신을 맞는 게 맞다라고 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 저거 예진표 제대로 안 썼다가는 이상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도 발생해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신고하는 게 아니라 의료기관이 반드시 그걸 같이 점검을 한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자, 예방 접종을 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이상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좀 관찰한 다음에 집에 가야 되나 봐요. 그래서 한 15분에서 30분 정도는 의료기관 내에서 머물고 있어야 한다. 그게 이제 사실은 이게 코로나19 백신만 그런 게 아니라 원래 모든 다른 백신이 다. 백신에서도 그렇게 하고 해야 하는데 좀 그렇게 하진 않았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에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원칙을 좀 꼭 지켜주시는 게 처음 들어오는 이 백신이기 때문에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금요일에 이제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시작하는데 화이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화이자 백신이 그날 들어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하고 화이자 측하고 맺은 백신 공급량이 1,300만 명분이잖아요. 네. 근데 금요일 들어오는 것은 그 1,300만 명분하고 별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제 백신 공동 구매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코백스 퍼실리티라고 하는 곳인데 이런 곳을 통해서 58,500명분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접종 대상자는 의료인이고요. 의료인 대다수는 이미 다 동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접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아스트라제네카와 마찬가지로 이 화이자 백신도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 우리 식약처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오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잠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검증 자문단은 임상시험에서 안전성 프로파일, 즉 경향성은 허용할 만한 수준으로 판단되나 아나필락시스 기왕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접종 후 신중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백신의 예방 효과에 대해서 검증 자문단은 제출된 자료에서 효과가 확인되었고 면역 반응도 자연 감염 시의 완치자 혈장의 항체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어 예방 효과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상시험이 16세 이상 대상자에서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하도록 설계되어 예방 효과가 확인된 점, 16에서 17세 청소년의 면역 반응이 성인과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다수 국가에서 16세 이상으로 허가한 점을 고려했을 때 16세 이상에 대해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지금 방금 말할 때 아나필락스 기왕력? 이게 뭐죠? 아나필락시스라고 부르는 건데요. 네. 면역 과민 반응입니다. 일종의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아나필락시스가 우려된다고 하기보다는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발병된 적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진에게 미리 사전에 얘기하라, 이 얘기인 겁니다. 네. 이것도 오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거예요. 기존에 이런 것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의료진에게 사전에 얘기해서 혹시 이것으로 인한 부작용이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뜻이지 다른 분들이 그렇게 나온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자, 화이자의 안전성은 이미 해외에서도 검증이 된 상태죠. 네. 크게 이제 안전성하고 효과성을 얘기하잖아요. 안전성에 관한 부분은 이미 다 화이자 백신들 다 접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망자가 현재 발생한 상황도 아니고요. 네. 아주 심각한 뭔가 그 중증에 해당될 만한 그런 부작용이 확인된 사례도 일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작은 이제 부작용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흔히 나오기는 우리 이제 독감 백신 맞으면은 이렇게 그 통증 부위가 아프거나 이러잖아요.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안전성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거고요. 효과성 같은 경우에도 접종하고 난 다음에 코로나19에 노출을 시킨다 하더라도 95% 이상은 충분히 방어할 만큼의 항체가 형성된다. 이게 임상시험을 통해서 확인됐다는 겁니다. 자, 이제 백신 맞을 날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부터 사흘 앞으로 다가온 백신 접종 준비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